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세 번의 예언이 모두 현실이 되면서 세계가 발칵 뒤집혔는데요. 아무도 믿지 않았던 그 남자의 마지막 메시지는 단 한 가지. 한국이었습니다. 세계가 끝내 외면한 예언자의 경고, 그가 남긴 마지막 봉투에는 대체 어떤 충격적인 경고가 담겨 있었을까요? 전 세계 정보기관이 그를 찾았지만 흔적만 남기고 사라져버린 남자. 심지어 아무도 그의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과연 전 세계를 뒤흔든 이 남자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인도의 폭염, 콜롬비아의 산사태, 캐나다의 산불을 정확히 예견한 사람. 오래된 예언서에 기록된 가안의 비밀을 파헤치는 워싱턴 포스트의 기자. 붉은 구름과 멈춰버린 전기, 그리고 지켜진 단 하나의 약속. 침묵하는 국가들 사이에서 한국만이 살아남은 이유. 대체 우리가 모르는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제 그 진실이 밝혀집니다. 자, 그럼 함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잠깐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엘렌 웨이입니다. 워싱턴 포스트에서 15년째 기자로 일하고 있죠. 국제분쟁, 기후위기, 군사 안보 이슈가 제 전문 분야입니다. 수많은 취재 현장을 다녀봤지만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야기는 제 경력에서 가장 기이한 사건이었어요. 그날 새벽도 평소와 다름없이 시작됐습니다. 창문 너머로 비치는 어스름한 빛 속에서 커피 한 잔을 내렸죠.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커피 향기를 맡으며 노트북을 켰습니다. 메일함은 늘 그렇듯 넘쳐났어요. 정보원들의 연락, 편집자의 수정 요청, 각종 보도자료까지.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어요. 발신인이 표시되지 않은 이메일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엔 스팸 메일이려니 생각했지만 제목을 보는 순간 손가락이 멈췄어요. 2025년 마지막 경고, 한국만이 남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누구지? 왜 하필 한국? 호기심과 불안감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메일을 열자 본문에는 단 한 줄뿐이었죠. 엘렌 기자님, 저를 기억하시나요? 세 번째가 끝났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한국입니다. 목이 갑자기 바짝 말랐어요. 이 문장이 의미하는 바를 알 것 같았습니다. 화면을 응시하다 첨부 파일을 발견했죠. 카시르 메모 파이널 PDF라는 이름의 파일이었습니다. 카시르. 그 이름을 보는 순간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렀어요. 세계 각국 정보기관이 조용히 추적하고 있는 그 예언자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몇 년 전부터 그를 조용히 따라가고 있었죠. 기자로서의 직감이었을까요? 아니면 단순한 호기심이었을까요? 어쨌든 저는 그의 행적을 추적해왔어요. 파일을 열려고 했지만 암호가 걸려 있었습니다. 화면에 비밀번호 입력 창만 깜빡이고 있었죠. 머릿속에서 가능한 암호들을 생각해봤지만 떠오르지 않았어요. 그 순간 과거의 조각들이 하나둘씩 떠올랐습니다. 카시르라는 이름이 처음 언급됐던 3년 전. 그가 보냈다는 손편지. 그리고 세 번의 예언. 모두 정확하게 맞아떨어졌던 그 사건들. 창문 밖을 바라보니 워싱턴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천천히 모습을 드러내는 도시처럼 제 머릿속에서도 무언가가 서서히 형체를 갖춰가는 느낌이었어요. 세 번째가 끝났다. 그의 말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했습니다. 그동안의 세 가지 예언이 모두 현실이 됐다는 뜻이었죠.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예언이 남았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한국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 커피가 식어가는 동안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파일을 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할까? 그리고 무엇보다 왜 하필 저에게 이런 메시지를 보낸 걸까? 답을 찾기 위해선 처음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카시르라는 인물을 처음 알게 된 그 순간으로요. 처음 카시르라는 이름을 들은 건 2022년 파리에서 열린 국제기후포럼이었습니다. 세계 각국의 기후학자들이 모인 그곳에서 저는 여러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었죠. 그날의 주제는 이상기후 패턴과 그에 따른 대응책이었습니다. 저녁 리셉션이 끝나갈 무렵 인도 기후연구소의 프라빈 박사가 제게 다가왔어요. 평소엔 침착하고 논리적인 사람이었는데
그날 밤엔 어딘가 불안해 보였습니다. 구석진 테이블로 저를 안내하더니 주변을 살피고는 조용히 속삭였죠. 엘렌, 믿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어떤 사람이 6개월 전부터 인도 남부에서 대형 폭염이 날 거라고 정확히 예고했어요. 실제로 발생했고요. 순간 저는 그가 농담을 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프라빈 박사의 표정은 심각했어요. 누구요? 제가 물었습니다. 카시르라는 사람이에요. 아무도 그의 정체를 모릅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메모가 너무 정확했어요. 프라빈 박사는 주머니에서 구겨진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아랍어와 영어가 뒤섞인 메모였죠. 그곳엔 인도 첸나이 지역의 위도와 경도, 그리고 정확한 날짜와 시간이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예고된 날짜에 첸나이에선 관측 역사상 가장 높은 온도가 기록됐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카시르라는 인물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아랍계 이름 같았지만 그의 흔적은 중동, 유럽, 심지어 중국까지 이어져 있었습니다. 마치 국경 없이 떠도는 존재 같았죠.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뛰었습니다. 저널리스트로서의 본능이 이것이 큰 이야기가 될 것임을 직감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만약 그의 예언이 계속 맞아떨어진다면 그것은 세상에 대혼란을 가져올 수도 있으니까요. 카시르는 이후로도 2차례 더 세계적인 재난을 정확히 맞췄습니다. 2023년 콜롬비아에서 일어난 대형 산사태였죠. 그는 정확한 지점과 날짜를 예고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캐나다 대형 산불. 알버타주 북서부에서 시작된다는 그의 메모가 유출됐었어요. 정확히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은 카시르가 한 번도 공개석상의 모습을 드러낸 적이 없다는 거였어요. 인터뷰도 사진도 공식 성명도 없었습니다. 그저 그의 메모와 예언만이 은밀히 전해질 뿐이었죠. 정부도 언론도 그는 실제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심지어 제가 소속된 워싱턴 포스트의 편집국장도 확인되지 않은 소문의 기사를 낭비하지 말라고 했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나 조작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이제 3번째 예언이 끝났다고 합니다. 황허와 양강의 대범람. 그것도 정확히 일어났었죠. 그렇다면 마지막 예언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왜 하필 한국만이 남았다고 했을까요? 한국이 어떤 의미에서 특별하다는 걸까요? 이 모든 의문을 풀기 위해 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직접 한국으로 가야겠다고요. 편집국장을 설득하기 위해 동아시아 기후변화 특별 취재라는 명목을 내세웠죠. 그리고 마침내 비행기 티켓을 예약했습니다. 2025년 4월 9일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14시간의 비행 끝에 지친 몸을 이끌고 입국장을 빠져나오는데 이상하게도 가슴이 뛰었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와보고 싶었던 곳에 드디어 발을 디딘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오전 한국에 오기로 결정한 이유가 있었죠. 한국의 정보통신부 기자 브리핑에서 이상한 정보가 흘러나왔기 때문입니다. 국제뉴스 피드를 모니터링하던 중 우연히 발견한 내용이었어요. 양강 유역의 위성 이미지 분석 결과 기압이 비정상적으로 정체돼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기존의 홍수 패턴과는 다른 양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양강. 또 그 이름이 나왔습니다. 카시르의 3번째 예언이었던 황허에서 양강 대범람의 발화점이었죠. 그리고 며칠 전 그 지역에서 실제로 침수 피해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미리 알고 있었던 것처럼 말이에요. 호텔에 체크인하고 짐을 풀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아름다웠어요. 빽빽하게 들어선 고층 건물들 사이로 한강이 은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 도시는 전혀 위기감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마치 다른 세계인 것처럼 평화로웠죠. 저녁에는 현지 언론인들과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압구정의 한 호텔 바였어요. 그곳에서 한국의 기후 변화 대응책과 최근의 이상 기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대화 도중 웨이터가 제게 쪽지 하나를 건넸어요. 누구의 것인지 묻자 그는 어깨를 으쓱할 뿐이었죠. 쪽지를 펼쳐보니 영어로 쓰여 있었습니다. 그는 지금 서울에 있습니다. 마지막 기록을 남기기 위해.
만약 그가 사라지기 전에 찾고 싶다면 남산 제2성곽길로 오십시오. 손이 떨렸습니다. 필체는 익숙했어요. 2019년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제가 받았던 그 쪽지와 같았습니다. 명료하면서도 약간 기울어진 매우 특징적인 필체였죠. 카시르. 그는 실존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에 있는 겁니다. 바에서 자리를 뜨며 시계를 봤습니다. 밤 9시 30분. 남산까지는 택시로 15분 정도 걸릴 거예요. 망설임 없이 택시를 잡아탔죠. 남산타워요. 기사님께 말했습니다. 택시가 서울의 밤거리를 달리는 동안 마음은 복잡했어요. 이게 덧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낯선 나라, 낯선 밤. 누군가의 함정에 걸려들 수도 있었죠. 하지만 저널리스트로서의 본능이 이 기회를 놓쳐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카시르를 직접 만날 수 있다면 전 세계가 궁금해하는 그 수수께끼를 풀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남산에 도착한 건 밤 10시가 조금 넘어서였습니다. 한낮에 관광객들은 모두 떠나고 으스스한 정막만이 남아 있었어요. 택시에서 내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눈앞에 제2성곽길이라는 이정표가 보였죠. 누가 봐도 수상한 시간에 수상한 장소였지만 저는 약속된 길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범행 현장처럼 조용하게 가로등 불빛만이 성곽길을 비추고 있었죠. 혼자서는 절대 오지 않았을 장소였습니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올라온 듯 했어요. 천천히 길을 따라 올라가다 보니 멀리서 인형이 보였습니다. 가로등 밑에 검은 코트를 입은 남자가 서 있었어요. 키는 보통보다 조금 큰 편이었고 모자 때문에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발걸음을 멈추고 그를 관찰했습니다. 그는 등을 돌린 채 서울 야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바람에 코트자락이 살짝 흔들렸죠. 그 순간 그가 말했습니다. 엘렌, 늦지 않았군요. 세 번째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제 마지막을 기록하게 되겠죠.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약간의 억양이 있었지만 어느 나라 사람인지는 판별하기 어려웠어요. 저는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당신이 카시르인가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는 웃지도 않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제야 그의 얼굴을 볼 수 있었어요.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갈색 피부에 깊은 눈, 그리고 날카로운 턱선.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 특정하기는 어려웠어요. 마치 여러 인종이 섞인 듯한 외모였습니다. 당신이 봐야 할 건 나의 얼굴이 아니라 나의 기록입니다. 그는 제게 두툼한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손이 닿는 순간 이상한 전율이 느껴졌어요. 마치 역사의 한순간을 목격하는 듯한 느낌이었죠. 지금은 열지 마세요. 내일 정오 광화문 근처 기후자료관에 가면 알게 될 겁니다. 저는 봉투를 받아들며 더 많은 질문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누구인지, 어떻게 미래를 예견하는지, 왜 저에게 연락했는지.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그의 존재감에 압도되어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몸을 돌려 떠나려 했습니다. 그때서야 정신을 차리고 소리쳤죠. 기다려요. 마지막 예언이 뭐죠? 한국이 왜 중요한 거예요? 그는 잠시 멈춰 서서 뒤돌아봤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그의 반쪽 얼굴만 비추고 있었어요. 마지막 예언은 한국에 대한 것입니다. 전 세계가 무시했던 나라, 하지만 유일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 나라. 그 순간 머릿속이 멍해졌습니다. 카시르의 마지막 예언. 그 중심에 한국이 있다는 말이었어요. 그는 무슨 뜻으로 한국이 살아남을 수 있는 나라라고 했을까요? 무엇으로부터 살아남는다는 걸까요? 다음 날 정오. 카시르가 말한 장소인 기후자료관에 도착했습니다. 광화문 인근의 조용한 건물이었어요. 예상했던 것보다 작고 소박한 곳이었습니다. 입구에 들어서자 리셉션에서 직원이 저를 맞이했어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잠시 망설였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으니까요. 카시르를 만났다고 하면 미친 사람 취급을 받을 게 뻔했죠. 혹시 이곳의 소장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국제기후 변화에 관해 취재하고 있습니다. 제가 신분증을 보여주자 직원은 잠시 전화를 걸었어요.
짧은 대화 후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안내했습니다. 이 교수님께서 잠시 시간을 내주신다고 하셨어요. 이쪽으로 오세요. 소장실로 안내받았습니다. 문을 열자 6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성이 자리에서 일어나 저를 맞이했어요. 이 교수였습니다. 그는 따뜻한 미소로 악수를 청했죠. 워싱턴 포스트의 엘렌 웨이군요. 반갑습니다. 어떤 일로 오셨나요? 기후변화가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취재하고 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갑자기 눈빛이 달라졌어요. 주변을 살피고는 문을 잠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죠. 혹시 카시르 예언문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습니까?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떻게 이 교수가 카시르에 대해 알고 있는 걸까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제 그를 만났습니다. 남산에서요. 이 교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책상 뒤로 가서 금고를 열었어요. 그리고 오래된 문서 하나를 꺼냈죠. 이건 몇 년 전에 아르메니아의 한 수도원에서 입수한 문서입니다. 고대 아람어와 중세 중국어 그리고 고한글이 혼합된 미스터리한 기록이에요. 문서를 펼치자 낯선 문자들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알아볼 수 없는 글자들이었지만 어딘가 신비로운 힘이 느껴졌어요. 이 문서에는 기후 대변동, 전염병, 전쟁, 전기마비,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늘 아래 단 하나의 회복된 땅이 등장합니다. 그곳은 가안이라고 쓰여 있죠. 가안. 한국을 뜻하는 가장 오래된 한자 표현 중 하나라고 이 교수는 설명했습니다. 카시르가 말한 한국만이 남았다는 의미가 이제 조금씩 명확해지는 느낌이었어요. 예언서의 맨 마지막 부분을 이 교수가 가리켰습니다. 그곳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새 재앙이 지나고 땅이 울기 시작할 때 붉은 구름 속에서 전기마저 멈춘다. 그때 가장 오래된 약속을 지킨 나라만이 숨을 쉬게 된다. 이 교수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우리 역사에는 홍익인간이라는 오랜 철학이 있습니다.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뜻이죠. 단군 신화에서부터 이어져 온 한국인의 정신적 뿌리입니다. 혹시 이 가장 오래된 약속이 그것을 가리키는 건 아닐까요? 그 순간 카시르가 남긴 봉투가 생각났습니다. 혹시 그 안에 답이 있을까요? 그 오래된 약속이 무엇인지, 그리고 한국은 왜 그 예외가 되는지에 대한 단서가 담겨 있을까요? 기후자료관을 나와 돌아오던 길, 제 손엔 두 개의 물건이 들려 있었습니다. 하나는 카시르가 남긴 봉투, 다른 하나는 고대 언어로 쓰인 예언서 복사본이었죠. 이 교수님의 배려로 원본의 일부를 복사해 올 수 있었습니다.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이 고대 문서가 정말 진짜일까? 그리고 카시르는 어떻게 이것을 알고 있는 걸까? 수많은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켰습니다. 미국 본사에 빠르게 보고서를 작성해 보냈어요. 카시르를 만난 이 교수와의 대화 그리고 그 고대 예언문에 대한 내용까지. 사실 이런 내용을 보고하면 미쳤다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모든 증거를 첨부했습니다. 하지만 편집국장으로부터 돌아온 건 기대와는 다른 간단한 메시지였습니다. 국제정치와 직접 연관된 비인증 문서. 보류하겠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이게 단순한 비인증 문서일까요? 제 눈으로 카시르를 만났고 그의 예언이 이미 3번이나 정확히 맞아떨어졌는데도 말이죠. 하지만 한편으론 편집국장의 입장도 이해가 됐어요. 증거가 너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외교부에도 접촉해봤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반응도 기대와는 달랐어요. 그들은 이 사안을 확인되지 않은 출처의 허위 정보로 규정하고 싶어 했습니다. 오히려 저를 의심스러운 시선으로 바라봤죠. 심지어 익명의 정부 고위인사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이 마지막 희망이라는 건 낭만적인 허상일 뿐입니다. 국제정치에선 진심보다 힘이 중요하니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들의 말이 사실일까요? 예언이라는 것이 그저 허상에 불과할까요? 모든 게 미친 사람의 망상이고 저는 그것에 속아 넘어간 어리석은 기자일 뿐일까요? 하지만 제 직감은 달리 말하고 있었습니다. 카시르의 눈빛, 그의 확신에 찬 목소리, 이 교수가 보여준 고대 문서. 이 모든 것이 단지 허상이나 음모일 리 없었어요.
지금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이상기후와 자연재해의 패턴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밤이 깊어가는 동안 방 안을 서성거렸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이 도시, 이 나라는 정말 마지막 희망이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것이 무엇으로부터의 희망일까요? 카시르가 준 봉투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아직 열어보지 않았어요. 왠지 이것을 열면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진실은 알아야만 했습니다. 불현듯 전 세계의 미디어가 이 이야기를 보도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했습니다. 공포와 혼란이 퍼질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한국으로 몰려들려고 할 거예요. 국경은 봉쇄되고 정치적 갈등이 심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예언이 틀렸다면 그 책임은 모두 저에게 돌아올 테죠. 손이 떨렸습니다. 기자로서의 의무와 한 인간으로서의 두려움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어요. 진실을 전해야 할까요? 아니면 침묵해야 할까요? 결국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카시르의 마지막 예언을 확인해야 했어요. 그가 말한 네 번째 재앙이 정말로 온다면 세상은 준비되어 있어야 했습니다. 당장은 큰 언론사를 통하지 않고 제 개인 블로그를 통해 이 이야기를 조금씩 풀어내기로 했습니다. 직접적인 예언 내용보다는 기후변화의 심각성과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방식으로요. 그리고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카시르의 시간표대로라면 마지막 사건은 몇 달 안에 벌어질 테니까요. 그리고 마침내 2025년 9월 18일이 찾아왔습니다. 카시르가 마지막으로 예언했던 그날이었죠. 그날 아침 저는 워싱턴 사무실에서 긴장된 마음으로 모니터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지 몇 개월이 지났지만 그곳에서의 경험은 여전히 생생했어요. 편집국은 평소와 다름없이 분주했습니다. 아무도 오늘이 특별한 날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죠. 단지 저 혼자만이 숨죽이며 뉴스 피드를 모니터링하고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23분. 중국과 러시아 접경지대 투르판 분지에서 특이 현상이 감지됐다는 속보가 떴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황사로 보고됐어요. 하지만 이건 평범한 황사가 아니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를 정전기 황사라고 명명했습니다. 황사에 포함된 미세전하가 거대한 자기장을 형성하며 일대의 전력 시스템을 완전히 마비시켰어요. 마치 소형 EMP 전자기 펄스와 같은 효과였습니다. 속보는 계속해서 업데이트됐습니다. 중앙아시아 일대의 도시들이 정전됐다는 소식, 병원 장비가 작동을 멈췄다는 보고, 위성 GPS 신호가 교란되기 시작했다는 경고. 인간이 만든 그 어떤 기계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카시르의 예언이 현실이 되고 있었어요. 네 번째 재앙이 시작된 겁니다. 동료 기자 하나가 제 책상으로 다가왔습니다. 엘렌, 이 뉴스 봤어? 미쳤다. 중앙아시아 전체가 블랙아웃이래. 고개를 끄덕였지만 입에서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정전이 아니었어요.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상황은 더 심각해졌습니다. 정전 현상이 서쪽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중동, 동유럽 그리고 북아프리카까지. 통신망이 끊기고 금융 시스템이 마비됐습니다. 세계는 혼돈에 빠져들고 있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한국만은 이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았습니다. 뉴스 보도에 따르면 한국도 비슷한 황사띠에 포함되었지만 전력망도 통신망도 정상적으로 작동했어요. 왜 한국만 피해를 피했을까요? 그때 생각났습니다. 한국 체류 중에 우연히 들은 이야기. 한국은 몇 년 전부터 탄소 중립 그리드라는 새로운 전력망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었어요. 기존의 중앙집중식 전력망이 아닌 분산형 에너지 네트워크였죠. 그리고 그것이 전자기 펄스에 대한 내성을 갖추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한국의 전통적인 온돌 난방 시스템은 전기가 없어도 작동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현대화된 버전이지만 여전히 그 원리는 수천 년 전과 동일했어요. 뭔가 깨달음이 왔습니다. 가장 오래된 약속이라는 카시르의 말이 떠올랐죠. 혹시 그것이 자연과의 조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닐까요? 현대 문명의 편리함을 추구하면서도 오래된 지혜를 버리지 않은 것. 그것이 한국이 예외가 된 이유일까요? 편집국장이 급히 전체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전 세계적 위기 상황에 대한 보도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서였죠. 저는 카시르와 그의 예언에 대해 다시 한번 언급했습니다. 이번에는 편집국장도 귀를 기울였어요. 자네가 몇 달 전에 보고한 그 예언자, 정말 이걸 예견했다는 거야? 네, 정확히 이 날짜를 이 현상을 예측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두가 그 의미를 곱씹고 있었어요. 그리고 한국이 유일한 희망이라고 했다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모두가 카시르의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편집국장이 결단을 내렸습니다. 엘렌 다시 한국으로 가게. 왜 그곳만 안전한지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취재해오게. 24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저는 다시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목적지는 서울. 세계가 혼돈에 빠져들 때 유일하게 빛을 유지하고 있는 그 나라였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두려움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카시르가 말한 서쪽에서 올 것이라는 마지막 경고. 그것은 또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다시 미국으로 돌아온 것은 10월 초였습니다. 한국에서 보낸 2주 동안 저는 그들이 어떻게 재난을 대비하고 있는지 취재했어요.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 지속 가능한 농업 방식, 그리고 커뮤니티 중심의 위기 대응 체계까지. 세계 각국은 한국의 모델을 배우기 위해 전문가들을 파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것은 단순한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철학과 문화의 문제라는 것을.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더불어 사는 방식에 대한 지혜였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온 첫날, 저는 마침내 카시르가 건넸던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동안 두려움에 미루고 있었지만 이제는 알아야 할 때였어요. 그 안엔 작은 종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거기엔 손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죠. 한국은 마지막 희망입니다. 그들은 수많은 고통 속에서도 단 한 번의 진심을 남겨두었습니다. 오래전 약속된 마음, 이웃을 해치지 않겠다는 언약. 그것이 지금 그들을 지키는 유일한 방패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 다음은 서쪽에서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엔 아직 아무도 대비하고 있지 않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이런 모호한 메시지를 비웃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카시르의 모든 예언이 현실이 됐으니까요. 서쪽에서 올 것. 그것은 무엇일까요? 또 다른 자연재해? 전쟁? 아니면 우리가 아직 상상조차 하지 못한 무언가? 저는 이 메시지를 편집국장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종이를 보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엘렌, 이걸 어떻게 보도해야 할지 모르겠네. 저도 동의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뉴스가 아니었으니까요. 이건 인류의 미래에 대한 경고였습니다. 결국 우리는 미래 대비 시리즈라는 이름으로 연재 기사를 시작했어요. 직접적인 예언을 언급하기보다 한국의 사례를 통해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첫 기사가 나간 날 저는 사무실에서 밤늦게까지 남아 독자 반응을 지켜봤습니다. 대부분은 실용적인 정보에 감사하다는 반응이었지만 일부는 이것이 환경 히스테리라고 비난했어요. 창밖을 바라보니 워싱턴의 밤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마치 카시르가 말한 붉은 구름을 연상시키는 듯 했어요. 저는 지금도 그의 마지막 메시지를 생각합니다. 우리가 잊고 지낸 진심이 지구를 살릴 마지막 열쇠가 될 수 있을까요? 어쩌면 카시르의 예언은 단순한 재앙 예고가 아니라 우리가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오래된 지혜를 되찾아야 하는지 알려주는 나침반 같은 것. 지금 이 순간에도 저는 한국이 지켜온 그 약속의 본질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전 세계와 나눌 수 있을지도요. 카시르는 끝내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기록은 여전히 살아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진심은 가장 오래 남는다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전 세계가 혼란에 빠져 있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선택이 미래를 결정한다는 것. 그리고 그 선택에는 진심이 담겨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제가 카시르와 한국에 대해 전하는 마지막 기록입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겁니다. 새로운 장이 시작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우리 모두가 될 테니까요.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